나의 추락을 이해하려면 내가 얼마나 높은 곳에 서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내 세상은 완벽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었다. 작년에 나는 아내에게 차를 사주었다. 수년간의 할부가 끝나는 날, 나는 제법 근사한 세단 한 대를 아내 최윤아에게 선물했다. 하지만 아내의 미소는 얼마 후 이름 모를 친구에게서 받았다던 비치색 실크 스카프 앞에서 더 환하게 빛났다. 이상한 일이었다. 나는 중소기업의 생산부장 박민준. 매일 새벽 별을 보며 출근하고 달을 보며 퇴근하는 평범한 가장이었다. 내 20년 경력과 맞바꾼 직책이었고 그 희생 덕분에 우리 가족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아침 식탁에는 늘 윤아가 정성껏 끓인 김치찌개와 따끈한 계란말이가 올랐다. 대학생 아들과 직장인 딸의 웃음소리는 나의 가장 큰 자부심이자 피로회복제였다. 이 완벽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달게 받을 수 있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가족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니까.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 아주 사소한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윤아는 부쩍 외모에 신경을 썼다. 미용실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옷장에는 내가 본 적 없는 새 옷들이 하나둘 걸렸다. 은은한 향수 냄새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처음에는 그저 보기 좋다고만 생각했다.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 아내를 외롭게 한 탓은 아닐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래서 윤아가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할 때면 넉넉하게 용돈을 쥐어주곤 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스트레스 풀고 와. 내 말에 윤아는 고맙다며 뺨에 입을 맞췄다. 의심의 씨앗은 바로 그 비취색 실크 스카프였다. 어느 날 저녁 윤아는 목에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나타났다. 내가 사준 적 없는 꽤 값비싸 보이는 물건이었다. 이거 예쁘네. 누가 줬어? 무심코 던진 내 질문에 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놓치지 않았다. 아, 이거 그냥 친구가 선물로. 그녀는 애매하게 얼버무리며 화제를 돌렸다. 그 친구가 누구인지 더 묻고 싶었지만 하루의 피로가 내 입을 막았다. 그래,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거겠지. 나는 애써 불안감을 지웠다. 그러나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윤아는 종종 통화가 오면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속삭이듯 이야기했다. 내가 다가가면 마치 화들짝 놀란 사람처럼 전화를 끊었다. 누구냐고 물으면 늘 같은 대답이었다. 고등학교 동창. 그놈의 동창은 뭐가 그리 할 말이 많은 걸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의심이 하나의 점으로 모이는 그날 밤이 왔다.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다. 시계는 자정을 넘기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조용히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걸터 앉아 스마트폰 불빛에 얼굴을 비추고 있던 윤아가 보였다. 그녀는 내 인기척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다급하게 스마트폰 화면을 뒤집어 숨겼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당황한 윤아의 눈빛과 나의 굳은 얼굴,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 침묵은 어떤 비난보다 날카롭게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날 밤 나는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새웠다. 불안한 예감은 곧 끔찍한 현실이 되어 내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내가 아내에게 사준 차 조수석의 수납함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지도나 선글라스 따위는 없었다. 대신 내가 밤새워 회사에서 특근을 하던 바로 그날 밤 두 사람 이름으로 결제된
호텔 영수증 한 장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그 얇은 종이 한 장으로 축소되는 듯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손이 떨렸다. 익숙한 호텔의 이름 안에가 친구들 모임이 있다던 그 날짜, 그리고 선명하게 찍힌 2인이라는 글자. 모든 퍼즐 조각이 들어맞았다. 분노와 고통이 한꺼번에 온몸을 덮쳤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추궁하지 않기로 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이성은 차갑게 가라앉았고 더 확실한 그녀가 절대로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며칠간 아내를 지켜보며 그녀가 옷장 깊숙한 곳, 낡은 계절 옷들 사이에 숨겨둔 낡은 파우치 안에서 마침내 두 번째 스마트폰을 찾아냈다. 전원이 꺼진 차가운 기계를 손에 쥐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잠금 패턴을 풀기 위해 몇 번을 망설이다 문득 떠오른 숫자를 눌렀다. 우리 아들의 생일.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열렸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던 그 숫자가 그녀의 추악한 비밀을 여는 열쇠였다. 폰 안에 펼쳐진 세상은 내가 알던 현실과는 전혀 다른 지옥이었다. 메신저 앱을 열자 한지훈이라는 남자와 나눈 수백 개의 사랑의 메시지가 끝도 없이 펼쳐졌다. 나는 스크롤을 내리는 손을 멈출 수가 없었다. 지훈 씨, 오늘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사람 얼굴 보는 거 이제 지겨워. 당신은 나를 여자로 만들어주지만 남편은 나를 그냥 식모로만 봐. 나를 지루한 사람, 그저 돈 버는 기계라고 험담하는 내용과 함께 그와 함께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이야기, 이혼 후 함께 살 아파트에 대한 설렘까지. 충격과 고통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랐다. 이것은 완벽하게 계획된 배신이었다. 모든 진실을 확인한 나는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먹는 유나의 앞에 호텔 영수증과 두 번째 스마트폰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갈라져 나왔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잠시 당황하더니 이내 뻔뻔한 얼굴로 둘러대기 시작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그냥 친구랑.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다. 친구, 한지훈이라는 친구.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유나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졌다. 체념한 듯한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사과가 아니었다. 그래, 그 사람 사랑해. 당신이랑은 더는 못 살아. 이혼해줘. 후회나 미안함 따위는 한 점도 섞이지 않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다. 이혼. 그 단어가 우리 사이의 공기를 갈랐다. 그녀가 이혼이라는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그녀가 오랫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잔인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가정폭력을 일삼는 파렴치한이자 무관심한 남편으로 둔갑해 있었다. 그리고 내 심장에 가장 비참한 비수를 꽂은 증인은 바로 내 아이들이었다. 이혼 소송은 최유나와 그 남자 한지훈이 철저하게 짜놓은 각본대로 흘러갔다. 그녀는 내가 가정에 얼마나 소홀했는지에 대한 거짓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다. 내가 피곤해 절어 소파에서 잠든 날들은 가정 대화 거부의 증거가 되었고 사업상 마신 술자리는 상습 음주로 포장되었다. 심지어 그녀의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나서 내가 아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눈물로 호소했다. 교묘하게 뒤로 빠져있던 한지우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나와 유나 단둘의 문제인 것처럼 꾸며졌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내 아이들의 배신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유나의 손에 이끌려 증인석에 선 딸과 아들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앵무새처럼 말했다. 아빠는 엄마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엄마는 항상 혼자였고 외로워 보였어요.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나는 분노가 아닌 처절한 슬픔을 느꼈다.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그저 엄마의 거짓말에 세뇌당한 꼭두각시일 뿐인데 나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다. 결과는 참혹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평생을 바쳐 융자를 갚아온 집, 아이들 학자금으로 쓰려던 적금,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했던 아이들의 양육권까지 모든 것이 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넘어갔다. 나는 빈털터리로 길에 나앉았다. 27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집에서 쫓겨나던 날 내 짐은 작은 상자 하나가 전부였다. 버려진 가구 더미 속에서 나는 먼지 쌓인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몇 년 전 다 함께 바다로 놀러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빛바랜 사진. 나는 홀린 듯 그것을 주워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왜 하필 그 사진이었을까? 나도 몰랐다. 그저 그것만이 내 과거의 유일한 진실인 것 같았다. 나는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곰팡내. 나는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때부터 내 인생은 사회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없어 매일 밤술을 마셨다. 처음에는 소주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되었다. 술에 취해 잠들고 지독한 숙취와 함께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되었다. 회사에 지각하는 일이 잦아졌고 업무 실수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국 나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희망도 미래도 나 자신조차도. 키키한 방구석에서 술병과 낡은 사진 한 장을 든 채 나는 그저 꺼져가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때 잊고 있던 이름으로 낯선 전화벨이 울리기 전까지는 지잉하고 울리는 진동에 멍하니 휴대폰을 들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 받을 힘도 없어 끊어지기만 기다리는데 끈질기게 벨이 울렸다. 마지못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박민준 부장님 맞으십니까? 낯선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누구냐고 묻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자신을 밝혔다. 그리고 그 이름은 내 기억 가장 아픈 구석에 박혀있던 이름이었다. 김서준입니다. 부장님, 혹시 기억나세요? 제가 신입 때 큰 실수해서 부장님이 직접 해고하셨던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김서준, 몇 해 전 내가 관리하던 생산 라인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던 신입사원. 원칙대로라면 정직 처분이었지만 회사의 압박에 못 이겨 내가 직접 해고 통보를 해야만 했던 바로 그 청년이었다. 그가 왜 나에게 서준은 막무가내로 만나자고 했다. 수치심에 거절했지만 그는 내 허름한 원룸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직접 찾아왔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그는 이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 되어 있었다. 그는 초라한 내 행색을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때 부장님이 저를 해고하신 건 당연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떠도는 소문 같은 거 저는 한 글자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내게 손을 내밀었다. 내 인생의 두 번째 기회였다. 부장님, 제 공장에 와서
생산 관리를 맡아주십시오. 월급은 예전만큼 못 드리지만 저에겐 부장님의 경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거절했다. 이런 폐인 같은 모습으로 누구를 가르친단 말인가.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더 이상 이렇게 술만 마시며 살 수는 없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다. 서준의 공장은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희망이 있었다. 나는 20년 넘게 몸에 익힌 나의 모든 경험을 쏟아부었다. 생산 공정을 개선하고 불량률을 잡고 어린 직원들을 가르쳤다. 기름 냄새와 땀 냄새에 절어 살면서 신기하게도 술 생각이 점점 사라졌다. 일은 나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워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공장은 빠르게 성장했다. 내가 개선한 공정 덕분에 품질이 좋아지자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회사의 운명이 걸린 큰 계약을 따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납품할 제품 상자에 찍힌 로트 번호. 그 숫자는 808이었다. 아내와 그 남자가 묵었던 호텔방 번호. 순간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밝히는 듯했다. 잊으려 했던 악몽이 눈앞에 되살아났다. 하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숫자는 더 이상 나에게 절망을 주지 않았다. 대신 내 안의 모든 것을 일깨웠다. 그래, 이건 우연이 아니다. 잊지 말라는 신호다.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심이 온몸에 퍼져나갔다. 복수가 아니다. 이건 정의다. 나는 내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내가 당한 고통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나는 사무실로 돌아가 먼지 쌓인 전화번호부에서 변호사의 번호를 찾기 시작했다. 내 전 아내 최윤아는 법원에서 온 상간자 소송소장을 받고 비웃었다고 한다.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내 손에 들린 증거가 단순한 문자 메시지가 아니라 그녀와 그 애인 한지훈이 내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 세운 치밀한 계획 전체라는 것을. 나는 불륜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 분할 과정에서의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나의 법적 싸움은 그렇게 막을 올렸다. 법정에 다시 섰을 때 나는 예전의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잘 다려진 정장을 입고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변호사의 질문에 답했다. 과거의 나처럼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이는 대신 나는 피고석에 앉은 윤아와 한지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당혹감을 보는 것은 묘한 쾌감을 주었다. 재판은 일방적인 폭로의 현장이었다. 내 변호사는 내가 보관해온 두 번째 스마트폰의 모든 메시지, 기록과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방, 내가 몇 년간 모아온 금융거래 내역이었다. 윤아는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훨씬 전부터 공동 생활비를 자신의 차명 계좌로 야금야금 빼돌리고 있었다. 그 돈이 흘러들어간 시점은 한지훈과 주고받은 메시지에서 그가 비싼 선물을 사주고 호화로운 여행을 갔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피고 최윤아는 남편의 무관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들을 보십시오. 피고는 계획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그 돈으로 상간남과 미래를 즐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변호사의 날카로운 외침이 법정안을 올렸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아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것이 보였다. 처음에는 엄마를 감싸려던 아이들의 눈빛은 증거가 하나씩 공개될수록 혼란과 충격으로 변해갔다. 자신들이 아버지를 비난했던 모든 말들이 실은 엄마가 만들어낸 거짓말과 기만 위에 세워진 것이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다. 마침내 진실이 그들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꽂힌 것이다. 결국 판사의 망치가 법봉을 내리치며 나의 완전한 승소를 선언했다. 빼앗겼던 재산의 상당 부분과 막대한 위자료를 돌려받으라는 판결이었다. 법정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에 정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나의 진짜 승리는 그게 아니었다. 법정을 나서자 눈물이 그렁그렁한 내 딸이 달려와 내 품에 안기며 외쳤다. 아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뒤로 아들도 다가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주는 바로 그 순간 법정복도 저편에서 초라하고 비참한 몰골에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한때는 화려했던 그녀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져 있었고 값비싸 보이던 옷은 구겨져 그녀의 현재 처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녀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모든 것을 잃은 한지우는 그녀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했다. 이제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며 눈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애원했다. 여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 남자는 그냥 환상이었어. 당신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이제야 알았어. 제발, 제발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나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저 눈물은 과연 나를 위한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까? 지난 몇 년간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법정에서 나를 파렴치 안으로 몰던 그 차가운 눈빛, 내 아이들을 방패 삼아 나를 공격하던 교활함,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은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돌아갈 곳이 없어진 한 명의 가련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분노도 증오도 연민조차도 없었다. 텅 비어버린 마음. 그것이 내가 느낀 전부였다. 진정한 해방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유나야, 일어나.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용서고 뭐고 할 것도 없어. 그냥 아무 감정이 없으니까. 당신이 없어도 나는 내 아이들과 잘 살아갈 거야. 그렇다. 나에게는 이제 아이들이 있었다.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과 나는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진심으로 끌어안았다.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얼마 전 결혼을 약속한 딸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다녔고 좋은 회사에 취직한 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술잔을 기울였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그것이 내가 되찾은 세상의 전부였다. 나는 더 이상 배신당한 남편이 아니라 아이들의 든든한 아버지로서 바로 서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유나는 내 단호한 거절에 절망하며 돌아섰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머니 속에서 오랫동안 간직해온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혼 후 모든 것을 잃고 집에서 쫓겨날 때 버려진 짐더미 속에서 유일하게 챙겼던 그 사진. 사람들은 내가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 사진을 버리지 못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나는 사진을 뒤집었다. 빛바랜 뒷면에는 그 행복했던 어느 날 내가 직접 꾹꾹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좋은 아버지가 되자. 그랬다. 내가 그 곰팡내 나던 지옥 같은 단칸방에서 술병을 든 채 이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는지 모른다. 무너져 내리려는 나를 붙잡아준 것은 사진 속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이 뒷면의 약속이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이자 내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나의 정체성이었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는 약속은 지켜야만 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약속을 지켜냈다. 나는 사진을 조용히 지갑에 넣었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그 과거를 온전히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법원 계단을 내려와 맑고 깨끗한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드디어 나는 자유로워졌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나를 믿어준 서준 씨의 작은 공장은 이제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견실한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나는 그 회사의 핵심 경영진인 생산이사로 일하고 있다. 월급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지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었다. 일 자체의 즐거움, 그리고 동료들의 신뢰와 존경. 나는 나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냈다. 아이들과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되었다. 재판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아이들은 이제 나를 그저 돈 버는 아버지가 아닌 인생의 조언을 구하는 친구이자 든든한 버팀목으로 여겨주었다. 우리는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때로는 술잔을 기울이며 속 깊은 대화를 나눈다. 아이들의 진심 어린 웃음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낀다.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인연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혼자만의 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주말이면 배낭을 메고 훌쩍 산으로 떠나고 창가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때로는 낯선 도시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 예전에는 외로움이라 생각했던 고독이 이제는 나 자신과 만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잃어버렸던 나 자신의 모습을 되찾은 것이다. 그리고 오늘 나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홀로 산 정상에 올랐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짙은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기운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었다. 어둠을 밀어내고 세상을 비추는 찬란한 빛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다. 지옥 같았던 절망의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마침내 태양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내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복수의 쾌감도 승자의 오만함도 아니었다.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 안의 악마와도 싸워 이긴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평온의 미소였다. 나는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나지막이 되뇌었다. 그들은 내게서 가짜 가족을 빼앗아 갔지만 덕분에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돌려받았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승리였다.